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네 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어제였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85.4% 득표율로 압도적 지지를 확인하며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혼전 속에 치러진 최고위원 경선은 이변이 일어났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 일부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고요. 또 지난주에는 광복절 경축식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한동훈 대표의 첫 시험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 현안까지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4명의 입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저도 아직 입에 익지는 않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웃으신 분입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국민의힘 부산 진갑 정성국입니다. 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분의 좀 총평 간단하게 총평인데 간단하게 듣고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듣고 본격적인 또 토론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의원님부터요.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요. 예. 그 한마디로 대단한 축제의 한 무대였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전대도 뭐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야 모두. 근데 이번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대는 제1차 정기 당원대회를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당원 주권의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열린 거고요. 이렇게 이제 지난 4.10 총선에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을 정말 과분할 정도로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압도적 승리를 한 이후에 그 지도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당원들 우리 지지자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정성호 의원께서요. 한민수 우리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축제였겠죠. 그 사실이죠. 네, 박수를 뭐 세게 받았으니까. 또 뭐 그래도 저희들 또 볼 때는 아무래도 그 85.4%라는 이 퍼센트가 예. 이제 엄청난 비율이죠. 우리 한동훈 대표 63%도 깜짝 놀랐잖아요. 와, 63%나 받았나. 근데 이제 85%라는 자체는 굉장히 또 결집력이나 이런 건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바라볼 때 일극체제, 다양성 부족 뭐 이런 데 대한 또 평가는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특히 또 최고위원들까지 또 그렇게 또 뭐 그런 완전히 친명을 그렇게 표명하는 분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이야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당대회 결과 또 축하는 하면서도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서영주 전 네. 부대변인께서는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85.4% 이게 보면은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아주 낮은 평가 중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내는 평가만큼의 수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못한다,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85% 수준 정도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 무능하고 독선적인 어떤 이런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의 강력한 지지를 뭐 보내준 게 아닌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연임할 때 본인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물러나 있는 게 맞으나 이게 지금의 국정이 비정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당원들이 적극 지지해 준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요. 민주당 일단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민생 꼭 챙기겠다고 하셨으니까 특히 뭐 먹사니즘 강조하셨으니까 그 민생 문제를 복원하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85.4%라는 정말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하만 해주기에는 또 그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겠다. 예. 민주당 지지자들도 특히 이재명 대표를 뽑았던 분들은 환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이재명 일극 체제의 결정판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 논평에서는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돼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민생에 뭐 더 신경 써달라. 좀 여당의 대통령 국정 운영에 좀 협조를 해달라 이 의미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 참 좋잖아요. 더불어서 시민들과 국민과 더불어서 민주정치 민생을 복원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민주당은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21대 국회 또 22대 국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데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던 것은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표 취임하신 후에 하는 그 행보들은 더불어서 하는 정말로 그런 정당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논평을 그렇게 썼겠죠. 예. 서영주 네. 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25일로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해동하는 것도 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압도적인 이 결과로 민생에 더 신경 쓰겠다라는 발언을 하긴 했는데 네. 앞으로의 야당과의 관계,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어떻게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정치가 작동해야 민생의 어떤 성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어차피 연임하면서 85.4% 이제 당 내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지도력에 대해서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 상황에 신경 쓰는 것보다 이제는 이제 외연 확장입니다. 그리고 외연 확장으로 뻗어나가려면 민생을 챙겨야 되는 것이고 수요가 결국에는 민생을 챙기려면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호응을 했다는 거. 한동훈 대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죠. 본인도 윤석열 정부의 어떤 민생을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서 차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민생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최근에 대통령이 또 한번 방해를 했잖아요. 뭐 물론 복권이 방해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생 드라이브가 막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이 목마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만나자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어찌 됐든 간에 결국에는 두 여야 대표가 만나서 제발 좀 뭔가 성과물이 나와서 좀 국민들이 이 폭염에 지쳐 계시는데 좀 이렇게 좀 시원한 어떤 정치적인 성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또 국민들이 많이 기대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막판에 또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답답하다. 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고 1호로 내놓을 만한 민생 1호로 이재명 대표가 내놓을 그런 민생안 뭐가 될까요? 한 의원님. 지금 우리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이미 발의를 했고 예. 국회에 통과까지 시켰죠. 오로지 반대한 정당은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사니즘이라고 하죠. 어제 수락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정치의 본령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일부에서는 정말 대선 수락연설 갔다 후보로서 정도로 평가를 받았는데 국민을 보살피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희망과 비전을 보여드리는 게 정치다. 정말 예. 좀 100% 동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 1기 당대표 때도 계속적으로 대통령에게 영수담을 제안하고 민생
민생을 하여튼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자 이런 제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집권당에서도 어떤 이제 이런 집권당은 최종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말대로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민생외 지원금도 저희들이 상임위 논의할 때도 저는 대안을 제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동훈 대표하고 회담을 갖기로 날짜까지 지금 정해진 거 아닙니까? 25일. 25일입니다. 예, 그러면 정말 재빠르게 잘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의원님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우리 당직 인선 보지 않으셨습니까? 정책의장도 다 유임이 되셨고 해서 저희 우리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 다양성도 다 존중되고 있고 뭐 자유민주 정당 아닙니까?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그게 하나의 당론으로 당의 전체 의견으로 모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생산적 회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님 예. 첫 만남에서 25일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의 이제 첫 만남입니다. 그래 대표 대 되죠. 대표로. 예, 예. 뭔가 좀 하나 굵직한 게 나와야 국민들도 환호성을 지를 텐데 뭐가 될까요? 일단 만남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요. 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한동훈 대표와 치열한 이제 그 중도 확장 경쟁을 할 것 같아요. 아하.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많이 지쳐 있잖아요. 우리 예. 인정하지 않습니까? 국회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 저희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중도 외연 확장이 안 되고는 이 지선이든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권을 가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강의 뜻을 이제 실현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이 지지자들의 힘만으로 안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두 분도 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됐다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보니까 종부세나 금투세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우클릭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 민생에 지금 관심 많이 가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성과를 내고자 하는 노력을 서로 하실 것이다. 예. 그 두 분 다 지금 이제 대표 시작하셨는데 서로가 그런 것들을 서로에게 선물을 줄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구체적인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네.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까지도 논의를 하고 싶어 하실 것 같긴 한데 예, 이런 그런 첫 만남부터 너무 예. 이렇게 민감한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민생과 직결된 것들을 의논하는 쪽으로 좀 유도하려고 하실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 이런 부분은 느낌. 조금 이따가 네, 다시 할 그러시죠. 거니까. 예, 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좀 다시 할 테니까. 예. 민주당 전당대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요. 정광희 대표님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85.4% 정말 압도적인 뭐 보도에서는 언론 보도는 뭐 일극체제 이야기도 합니다만 대단한 성과다. 왜냐하면 네. 지난 직전 당 대표가 될 때 이 득표율이 77.7%였거든요. 네. 더 높아졌다. 근데 이제 또 제기되고 있는 것은 10월 중에 이제 이른바 재판 리스크입니다. 네. 그게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명운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지요? 어떤지요? 이 85% 민주정당에서 한 명이 이 정도 득표율을 기록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압도적인 득표율이죠.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가진 당 장악력이 높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공천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가 더 강화됐었는데 지금 뭐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당내 선거에서 앞으로 당분간 이재명 대표를 필적해서 이길 만한 사람은 글쎄요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유일한 변수가 저는 이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당내 환경에서 이재명 대표의 권위를 흔들 만한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10월 초면은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1심 법안 그 판결들이 나오는데 민주당 지금 그 최고위원 된 분들은 하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오늘서부터 다들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최고위원회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 반대편에서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수준의 판결이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네. 그 사법 리스크가 실제 현실이 됐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서영주 전 부대변인도 언론인 출신이니까 네네. 뭐 정말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뭐 10월 위기설 재판 네. 리스크가 예. 실제로
엄청난 타격을 줄까요? 그러니까 현실이니까요. 뭐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또 최고위원들이 그거를 뭐 부인하고 무죄라고 하는 부분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저 현직 당 대표가 그러면은 사단 날 겁니다. 사법 리스크로 끝장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해서 좀 영향이 돼서 민주당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런 얘기죠.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존재하되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결국엔 대부분까지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1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무죄로. 그다음에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판결이 됐을 때 결국엔 그 리스크 자체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내에서는 그렇게 흔들릴 그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그 외적인 변수들, 국민의힘이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늘 공산에 있으나 이번에 85.4%의 공고한 어떤 연임의 지지율이 그걸 이제 좀 뒷받침해서 막아주지 않을까. 여론은 몰라도 민주당 내부에서 흔들릴 일은 없을 전혀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한 의원님. 저는 그 85.4%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간단히 네.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원이 권리당원 250만 명입니다. 25만도 아니고 2만 5천도 아니고 그러면 그 수백만 명이 이렇게 압도적 지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그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 지금 우리 현 정사에서 야당이 이렇게 단독으로 압도적 과반을 받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럼 그 강력한 리더십과 탁월한 리더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누가 찍으라고 더 찍겠습니까? 수백만 명의 당원들 집단 지성이죠. 집단 지성이 발동했고 그게 작동된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압도적 지지로 우리 민주당이 또 하나된 모습을 보이니까 벌써부터 저기 뭐 국민의힘이나 뭐는 용산 쪽에서는 뭐 사법 리스크 뭐 이런 말 전 거의 동의도 하지 않습니다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또 엄청난 심판 받을 겁니다. 지난 총선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면 곧 끝난다. 수사 2년 3개월 동안 해왔어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끝난다. 가결돼서 끝났습니까? 영장 쳐가지고 구속되면 끝난다. 영장 기각됐어요. 어느 한 야당 지도자를 대선 때 같이 겨뤘던 유력한 정치 지도자를 2년 3개월을 그 수십 명 100명 가까운 검사 동원해가지고 2년 3개월 털었는데 입증을 못했으면 그분이 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 정말 집권당답게 우리 국민들 민생 챙기고 외교안보 챙기고 경제도 챙기고 외교도 챙기고 알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요? 지금 뭐 한민수 대변인 그 의원님 말씀은 뭐 또 바람도 있고요. 뭐 100% 솔직히 동의하시죠, 뭐. 아니 근데 이랬잖아요. 저는 사실 그때 그 체포영장 그때 이제 그 사실 그 구속이 될 거라 사실 생각했어요. 국회에 제출됐던 체포동의안요. 네.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그럴 때는 좀 실망을 한 게 이 왜 구속이 안 될까 아마 좀 굉장히 그랬지만 그러면서 좀 이 판사가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했지만은 딱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위정교사만큼은 소명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그때 사실 여러 이유 중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사법부에 그 감사를 표했죠. 이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서 굉장히 감사드린다 했지만 위정교사만큼은 소명된다는 이 표현은 사실 1심에서 위정교사에 대한 이 재판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자꾸 바란다는 느낌보다는 지켜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한민수 대표님 바란다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지켜보고 있다. 예. 잠깐만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좀 너무 길어져서 요건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할게요. 또. 예. 자, 전당대회로 다시 돌아와서 요 이야기는 보도 나오는 내용이라서 잠깐 해본 거고요. 자, 바로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자, 그런데 참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에 많은 관심은 또 최고위원 경선에 쏟아졌습니다. 정봉주 후보자가 탈락했고 또 6위를 달리던 전현희 후보는 2위로 올라갔고 또 청문회에서 김건희 살인자라는 또 발언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김민석도 후보자가 또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요. 네. 정광재 대변인은 이런 최고위원의 당선 순위, 득표율 순위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도 보는지요?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 너무 당연한 답변 아닙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었나요? 명심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거 아닌가요?
처음에 정봉주 의원이 1등 했을 때 그 이후에 첫 번째 나온 이재명 대표의 일성이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에게 왜 이렇게 김민석 후보는 표가 안 나오는 겁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1등으로 올라갔고요. 한준호 의원이죠. 이번에 전체로는 3위를 했는데 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대권 후보 시절에 수행실장을 했었던 일종의 뭐 호위모사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3등까지 했고 반대로 한 줌도 안 되는 명심파리 세력을 심판하겠다라고 했던 예. 정봉주 후보는 지난 12일인가 기자 명팔이 네.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부터 네. 득표율이 급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는데 정봉주 후보에게는 날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하게 6위까지 떨어졌고 본인도 처음 그 발언이 나왔을 때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해명을 내놨을 때도 일정 정도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자신이 5위 안에 들어갈 것,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일정 정도 자신감을 갖고 정면 동파를 선택했는데 예. 우리 민주당의 전체 주의 정당 색채를 너무 무시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성실 전 부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봉주 후보자의 탈락, 또 전현희 당선자의 2위, 또 뭐 한준호 그리고 김병주, 이현주 이렇게 이어지는 당선 순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기는 조금 모호하지만 예. 어떤 기저에 작동이 됐느냐라는 것은 가장 잘 팔리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당원들이 읽은 것이겠죠. 근데 그 의중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85.4%왜 그래 높은 지지율이 좋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고 이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잘 담당할 사람이 이재명 대표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나름대로 균열을 가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예. 전당대회라는 특성상 이 정봉주 후보가 던진 명팔이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서운함이든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요. 예. 그래서 그 좀 개인적인 사담들이 좀 드러났음에도 경기도 대회에서 나름 추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명팔이 발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것인데 정봉주 후보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죠. 그러니까 이 명팔이도 이재명 대표의 변함없는 애정을 전제로 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망친다. 내가 옆에서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지키겠다. 이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 진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원들이. 예. 아 전당대회니까 싸우나 보다. 근데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말 했다. 기분이 안 좋아서. 라는 말이 결국에는 모든 이 진위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거 맞겠구나. 그걸로 이미 시그널이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정봉주 후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최소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이 있는다 하든 간에 그 부분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후보를 가지고 누가 도움이 되겠냐는 판단들이 당원들 내부에서 일어나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결국에는 정봉주 후보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오버페이스가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정봉주 후보의 있습니다. 발언이 부메랑으로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한마디예요. 이재명 예. 대표 대통령이면 안 된다. 이 말은 안 되는 얘기죠. 한 의원님, 그러면 그 전현희 이 의원의 최고위원의 살인자 발언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전현희 의원은 좀 다른 의원들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국민권익위원 이제 김모 국장님 예. 또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많은 탄압을 받았고 거기에 맞섰던 그런 전력도 있고 또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이 죽음 앞에서 실제로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받고 본인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이제 그 상임위원장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글쎄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좀 이제 과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현희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예. 표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전 의원의 또 그런 모습에 또 성원하고 지지로 이어지지 한 의원님 않나 알 싶어요. 수는 없습니다만 궁금해서요. 네. 정말 그 청문회에서 격한 감정을 전현희 의원이 토해낸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라도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해서 발언을 했을까요? 그거야 뭐 정확히 보려면 본인만 아시겠지만 네. 제가 아는 그동안 겪어왔던 꽤 인연이 깊습니다. 이제 기자할 때부터 봤으니까. 근데 예. 제가 아는 전현희 의원은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발언을 했을 때 이게 무슨 뭐 득표에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인가요? 그 상가에 가서 거기에서도 이제 그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좀 격한 감정이 좀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법사위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화를 내신 게 아니고 차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뭐 상대당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좀 뭐 당신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소속주로 말씀을 의원을 하신 것 말씀하시는 같아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전현희 의원도 이제 감정이 격해지고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예. 이번 김 국장 그 안타까운 죽음에는 전현희 의원이 느끼는 감정이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더 좀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성 의원 갔다가 정강재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의견에 유독 강성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살인자 발언도 있었고 또 대통령의 국방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계엄령 발동에 저희가 의심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이었습니다. 김병주 후보자 또 이현주 후보자 다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는데 전현희 의원에 대한 제명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촉구권을 제출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그 사실은 냉정하게 봤을 때 김병주 의원이 그때 그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그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일에 하고 나서 예. 지지율이 확 올라갔어요. 아, 올라갔고요. 그다음 전현희 의원께서 예를 들어서 뭐 2위, 3위를 달리고 있다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은 뭐 이게 진짜 아까 하미수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이 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현희 의원이 이 살인자를 말하기 전에 사실 당선 여부가 불확실했거든요. 그러면 그 김병주 의원의 그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좀 팬덤에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이게 득표로 연결된다는 걸 다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도 지금 최고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그런 감정도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전략이 있었다고 보죠. 예. 그 전략이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전현희 의원의 이 발언은 선을 넘었다. 예. 근데 저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지금 유감 표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하셨거든요. 원내대표께서 하셨어요. 예. 왜 하셨겠어요? 이거는 상식을 봤을 때 대통령과 그 어떤 여사께서 살인자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가 그런 죽음에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그죠? 그런데 거기서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그 청문회에서 우리 국가 원수와 그 여사에 대해서 살인자라 해버리면 이거는 도를 지나친 거죠. 그 선을 넘은 건 넘었다 하셔야죠. 사실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이 아쉽습니다. 그 예. 선에서 다 더 넘어서서 전현현이 사과를 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건 완전한 사과가 아니고 아직까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제명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 분명히 짚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강재 대변인요? 저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 발언에 대해서 물론 뭐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은 좋아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현희 의원의 득표율이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강경 지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의 마음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발언이죠. 그리고 이 과정이 저는 굉장히 우리 한국 정치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자기 편만 보고 하는 정치. 그러니까 나를 정말 지지해 주는 사람들의 비위만 맞추면 내가 오래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에 쉽게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그 확신을 심어주면 앞으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당도 어떻겠습니까? 우리 당 강경 지지자들만 보고 뭐 배설하듯 말 이렇게 험하게 하는 예. 그런 정치인들 양산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현희 의원이 지금이라도 반드시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앞으로 전현희 의원이 더 긴 정치인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성주 부대변인. 그런데 이게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 싶어요. 국민의힘은요.
그 제가 영상을 다 봤어요. 몇 번이나 봤어요. 뭐 자꾸 뭐 전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했다 아니에요. 송석준 의원이 도발했어요. 도발하다 보니까 격해진 차이에서 김건희 여사 부부 대통령까지 포함한 살인자다라 얘기한 건데 따지고 보면은 직접적 살인의 요인은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이 그 국장의 죽음에 이르게 한 요인은 맞아요. 지금 오늘 권익위원장이 뭐 그런 뭐 사실이 없다? 외압이 없다? 조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저는 그 권익위원장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부위원장이 다 뒤집어 쓰고 본인이 사퇴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부분들이 분명히 양심을 팔게 했고 그 국장이 20년 동안 했던 부패 방지에 대한 자부심을 짓밟아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 바꾼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최수남 대통령 부부가 그 국장한테 애도를 표하거나 유감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과했던 건 대통령 부부한테 사과한 게 아니에요. 유감이. 국민한테 한 겁니다. 전현 의원이 그냥 국민들 눈높이에는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썼으나 최소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하는 것이고 전현 의원한테도 그 사과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세요. 저 김태호 안보실 차장처럼 사과를 마음에 없는 사람 억지로 사과 받아내서 뭐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아이고 사과를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요구할 수 있죠. 아니 그 김태호 차장은 일본한테 네, 그런데 그- 그래서 안 받는다며. 그 예를 뭐 연결시키기는 좀 그렇고요. 그 사실상 우리 국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 저 국회는 사실 정치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우리 다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말 끝내자는 말을 서로 하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사실 그건 공감하잖아요. 제가 그때 필리버스터 8시간 하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제발 우리 좀 막말하고 선 넘는 건 하지 말자. 그거 다 민주당 의원들 많이 동의하시던데 그때.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비난받고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국가 원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보면 국가 원수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이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대통령과 그 부인에게 살인자라고 표현하는 자체는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럼 박찬대 대표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살인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을 나도 상대로 얘기합니까? 했던 아니면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분명히 그 표현이 과했기 때문에 유감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유감을 표했다. 국민을 향해 유감을 표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유감 표현인 건 사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께 네. 다른 다른 게 질문. 들을 텐데 마지막으로 이 주제 관련해서 다른 질문 제가 하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 혹시 그러면 민주당에서 뭐 저간에 전현희 최고위원이 하고 싶은 취지는 알겠는데 이제 용어죠 살인자라고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지요?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때는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하고 계시면서 관훈 토론회 했습니까? 저는 이런 입장을 밝힌 것도 좀 박 원내대표가 박 직무대행이 당시에 상당히 용기를 내서 또 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정성우 의원님 필리버스터 때 나도 있었지만은 정말 젠틀하게 잘 하셨어요. 근데 용어 선택도 중요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 지금 윤리특위도 구성 안 됐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다 제명결의 안 되고 솔직히 국민들 눈에 쇼로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저는 전현희 의원의 이 용어 가지고 지금 앞뒤를 다 잘라내고 그냥 김건희 살인자 했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상 같은 거 보십시오. 저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 과정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을수록 이 정말 안타깝게 생을 달리하신 김모 국장께서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결과적으로 간접적이 될지도 몰라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하고 자기의 그 괴로움을 지인들에게 토로한 게 문자로 카톡으로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삼으면 삼을수록 저는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나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뭐 금방 네. 또 당장에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사과할 사회정을 표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겠네요. 저는 뭐 그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또 하시겠지만은 본인이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뭐 변함이 없을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영주 네. 전 부대변인께 또 하나 여쭤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도 지명직 최고위원을 몇 명 할 수 있나요? 2명 할 수 두 명. 있죠. 국민인과는 다르게 2명이죠. 그렇죠. 한 명인데 국민인과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김경수 전 지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할 수 있다. 네. 또 하나는 비명을 고려해야 된다. 음. 감안해야 된다. 비명
지명직 최고위원설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이 비명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류와 비주류가 있을 뿐이지 좀 냉정하고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주류, 비주류는 늘 이제 바뀌어 갑니다. 정당 정치에 있어서. 그래서 비주류를 임명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겠으나 비명을 임명한다는 부분은 고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비명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지명직 최고는 정치 공학적으로도 그렇고 문법에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학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 그다음에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국민의 송구함 등을 다 고려해서 거기에서 사회적 갈등 합의에 대한 역할 모델을 좀 배우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지명직 최고한다고 기구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은 조금 잘못 좀 판단한 어떤 발언이지 않을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명직 최고는 지역 안배 정도, 그다음에 뭐 비주류 정도에서 좀 안배하는 것들 뭐 고려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그 결정은 당 대표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인사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계속 거론됩니다. 언론에 그냥 일종의 뭐 불시 이 군불대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초일해라고 또 비명계 모임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비명이 활동할 공간이 당내에 있습니까?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비록 복권은 됐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재기를 마련할 공간이 당분간은 마련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선거가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뭐 내년 보궐선거 4월에 아마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뭐 지난 선거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는 선거 그 지역구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전체 169명인가요? 한 170명 되는 국회의원 가운데 170명. 170명이죠. 국회의장. 네. 그러면 그분들 공천을 누가 했습니까? 지난번에 비명 행사라고 해서 모든 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어느 정도의 대립각을 세웠던 분들은 거의 국회 입성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른바 뭐 친문 계열의 국회의원 뭐 한 20명 정도 될까요? 이런 분들도 친문에서 거의 친명으로 다 갈아탔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가 연말에 귀국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거다. 다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법 리스크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예. 있는 거죠. 예. 한 의원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명 친문 김경수 구심점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죠? 우리 지금 정광재 대변인 얘기했는데. 밖에서 보면 때론 더 냉철한 시각으로 삼자적 네, 시각으로 볼 수 지금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지난 총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 건데 경선을 거치면 다 거기에 우리 당원들 예. 또 우리 권리당원들과 일반 국민들 근데 경선을 거쳐서 뽑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막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민심, 국민의 민심이 투영됐기 때문에 누구 특정인을 어떻게 하겠다 그게 통하지도 않고 저는 이번 전대까지 이어지는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어떤 집단 지성이 참 놀랍습니다. 어제도 참 놀랐는데 이런 것들이 참 생동감 있게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김경수 지사 복권 이번에 잘 됐다고 봅니다. 이재명 네. 대표도 여러 차례 전달을 했었는데 돼서 뭐 김경수 지사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가지고는 더 뭐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대선도 지금 우리 확실한 강력한 리더가 지도자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도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또 우리 저변도 넓어지고 우리 국민들 볼 때 민주당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선택도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지금 현 시점의 내부와는 다르게 계속 바깥에서 정성호 의원은 같은 또 PK 지역이니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이른바 비주류 또 비명계 기대감이 계속 제기되는 예. 이유는 뭘까요? 뭐 정광재 우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이제 대안체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론 뭐 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법 리스크가 대선 전에 30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네. 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그것을 뭐 바라보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보입니까?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이를 쭉 둘러보더라도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탈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일단 좀 더불어민주당이 취약 제기를 할 수 있는 PK 지역에서 그 좀 존재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친문 세력들이 많이 지금 와해됐다고 하고 약해졌다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완전히 없어졌다 생각하지 않아요. 숨죽이고 있는 것도 있겠죠. 숨죽이고 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재명 대표의 그 일극 체제가 흔들린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사법 리스크의 영향이 사실 가장 큰 변수다. 아.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고 12월에 귀국할 때 그 사법 리스크 1심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 분위기를 좀 보면 어떨까요? 30초만 써도 됩니까? 1분 하세요. 30초. 1분 네, 할까요? 하시죠. 30분 하시죠.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를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사법 리스크 얘기할 때면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사법 리스크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다 속으로 뜨끔하실 텐데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가 훨씬 커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법 리스크도 엄청 큽니다. 최상병 특검법 제대로 예. 작동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뭐 간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뭐 떨어지는지 기다리지 마시고 민생 챙기고 집권당 역할 제대로 예.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또 답변을 아니, 드리면 사법 리스크는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현존하는 문제예요. 제가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도 현존하죠. 아니죠. 네. 지금 국민께 재판이 물어보십시오. 진행되고 정광재 있는 대변인 거죠. 검찰이 수사 안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정광재 있는 대변인께 거잖아요. 20초 드릴게요. 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10월 초면 이제 1심 결과가 나옵니다. 그 1심 나온 거 결과를 보고 지켜보면 결과 되는데 보시죠. 결과 보시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잠깐만요. 돼요. 예. 네. 왜냐하면 10초만 더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그 1심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사법부가 명확한 판단을 해주겠죠. 물론 그게 2심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겠지만.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토론하는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내변인들입니다. 저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입에 익을 것 같네요. 스튜디오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보죠. 예. 강복절 경축식 대통령의 뭐 경축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네. 또 마침 그때 물려서 독립기념관장 관련된 임명도 상당히 또 의견이 분분하게 됐습니다. 일단 강복절 행사가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직접 갔었거든요. 네. 가서 참석했는데 아쉽죠. 예. 이게 사실은 그 광복절 노래 부를 때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흙다시 만져보자. 예. 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런 지난주 날인데. 시간에 가사를 그렇죠. 엎조리셨어요. 예. 그거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이거는 광복절이 우리 가장 사실 우리가 기뻐야 될 날 아닙니까? 근데 이때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유종석 광복회장이 안 오셨다는 자체는 그 자체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아쉬운 일이고 또 이게 뭔가 좀 이 반쪽이 됐다는 상징이 돼버린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반쪽 행사가 아니다 이래 했지만 사실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과 광복회장이 또 어떤 단체지만 예. 지금까지 광복절을 경축식을 늘 이렇게 주관해 왔던 단체잖아요. 그 단체가 빠졌다는 자체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이 이제 김영석 관장이 자꾸 이제 이렇게 뉴라이트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지금 또 인사권을 행사하셨고 뭐 인사권이라는 것은 또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지적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좀 지났으니까 좀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는 이런 우리가 갈라지는 이 광복절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예.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한의원 교수는 강복절 행사 어떻게 보시고 뭔가 좀
수습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그날 이제 저는 효창원에 있었던 백본 김구 선생 기념관에서 이제 광복회와 함께 광복절 행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복절 노래를 부르면서 왜 뭉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말씀하셨지만은 역사는 권력의 편이 아니다. 역사는 정의의 편이다. 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정말 저는 울림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반쪽이라고 하는데 좀 박절한 말씀으로 들릴지 몰라도 반쪽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우리 정 의원님 포함해서 그 대통령 국가 정부 행사에는 저는 한 10분의 1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정말 국회에 있어서 모든 야당이 다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주관을 해왔던 강복회 애국지사들 다 안 가셨어요. 그러면 그 원인은 좀 아쉬움을 넘어서서 좀 깊이 들여다보고 지금이라도 시정하고 교정할 게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 국가를 하나로 묶고 특히 다른 일도 아니고 광복의 역사, 독립의 역사를 기리고 우리가 평가하고 후손들에게 남기는 거는 큰 보수 진보의 문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이건 역사입니다. 근데 역사를 어떠한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훼손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자리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에 그런 논란을 빠지신 분은 임명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거 인사를 처리한다고 해서 그 인사권 훼손당했다고 비판하시는 보다도 저는 박수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정현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했고 광복회장은 또 반발을 했고 또 광복회장에 대한 비판도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오기도 했고 어떤 지점이 문제점이고 어디가 해결점으로 보시는지요? 정광재 대변인하고 서영주 전 부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역사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그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는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립기념관장 자리를 계기로 이게 발화점이 돼서 정치권 전반으로 번진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광복절은 우리가 국가기념일입니다. 국가의 경사라고 해서 국경일이라는 이름으로 광복절 행사를 해왔는데 여기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산부 요인들 다 참석하고 정당 대표들 참석해 왔던 게 관례죠.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을 계기로 그 발화된 정쟁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념일을 맞아서 행사에는 참석하는 게 옳았던 거죠. 행사에 참석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표현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사에 불참하고 별도의 행사를 치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 원인을 두고는 각 정당이나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별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 자체에는 당대표 또 국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해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 좀 이제 우리가 많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영주 전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반발은 하더라도 국가적 행사인데 참여는 했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정광재 대변인의 입장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는 논쟁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에 매우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역사까지 이 현 정부에 위임해 준 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 국민의 모든 의식에 녹아져 내려 있지요.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본인들도 뉴라이트에 대한 역사인식을 바꾸려고 했으나 국민들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손대지 마라. 당신들은 행정 권력만 잘 맡겨진 위임 권력만 제대로 해라. 그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매우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임받지도 않은 역사에 대해서 왜 본인들 것처럼 마음대로 하죠?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이 보수에서 얘기하는 이승만 대통령 국부라고 칭송하는 이승만 대통령조차도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일로 건립했다고 재헌헌법에 수록합니다. 그리고 48년
48년을 재건이라고 제하는 법에는 돼 있어요. 저 전문만 보더라도 이 같은 얼토당치 않는 이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광복회와 이런 이 경축사를 이 사단을 내는 것은 결국에는 민생과 경제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념 전쟁. 그러니까 이념 전쟁을 통해서 민생을 돌보지 안 하겠다. 그쪽으로 다 눈을 돌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념 전쟁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와서 정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라. 정말 이념 전쟁 이거 실패합니다. 국민들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 의원님, 예. 정 의원님은 또 더군다나 이제 교총 회장 출신이 세계 교육자인데 이번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일 관련 메시지가 좀 빠져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서영주 전 대변인 말씀도 뭐 일반 또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건국절 재정을 추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영석 관장을 임명했다는 그 사실로 김영석 관장이 그런 역사적인 부분에서 어떤 했던 그런 이야기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건국절 재정을 시도하고 이런 이념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제 좀 논란의 소지가 있죠. 그렇게 보진 않고요, 저는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어느 정도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다음 이제 일본에 대한 지금 언급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지금은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더 강대해져서 일본이 우리를 존중하고 또 우리를 어떤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시점이 아니냐, 그죠? 이제 사만불 시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그 정도 됐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광복절은 항상 보면은 그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는 그런 지금까지 뭐 줄곧 던져왔으니까 던져왔고 뭐 몇십 년을 지금 던져온 상황이고 이제는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일본에게 결코 뒤지는 나라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일본을 이제 추월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뭐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쪽도 필요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는 더 밝은 미래, 더 힘찬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힘을 보여주는 기점으로 좀 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좀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축사의 내용을 좀 바꿀 시점이기도 했다는 말씀인지 이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민석 의원께는 그래서 이번 경축사에는 8.15 통일 독트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북한과하고 대화를 나누겠다. 8.15 통일 독트린 어떻게 보셨는지 의원님? 그 경축사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지적 안 한 거는 분명히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드리면 아마 100% 이해가 될 거예요.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이 제 얘기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지금 수십 년? 뭐 몇 차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하면은 대통령실의 그 고위 관계자가 일본이 마음이 중요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본이 독일처럼 역사를 제대로 반성을 했습니까? 사죄를 했습니까? 제대로 된 배상을 했습니까? 여전히 역사 왜곡하고 일본군에게 그렇게 치욕적인 능멸을 당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지금도? 안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일본의 마음을 어루만집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지. 아니 죄송한데 내용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축사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 열망을 촉진하고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겠다. 예.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대북 비라나 뭐 선전 그 방송 같은 거 이거를 강화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 독트린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제가 볼 때는 민망한데 이걸 통일 방안이라고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북한은 동토의 땅에 박혀 있는 뭐 동토의 왕국이다. 빈곤과 기아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게 맞다 하더라도 북한하고 화해 협력으로 가겠다는 통일의 정책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폐기됐다고 하고 있는 뭡니까?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예. 이게 1991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 정말 거죠? 발부 같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진보 정권 들어서도 큰 흐름은 그때부터 잡혔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진짜로 그 뭘까요?
이 보수 정부를 이렇게 계승하겠다 한다면 이 정책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지금 북한과 대화 하나도 않고 있고 집권한 2년 3개월 동안 강대강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8.15 때 광복절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하고 북한도 지금 뭐 인권 문제를 비롯하여 다 지적을 합니다. 그럼 지적을 일관되게 하면 돼요. 갑자기 이러다가 만나자, 뭐 협의체를 구성하자. 글쎄요, 저는 이거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건수 대변인 이게 8.15 광복절 경축사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8.15 통일 독트린이라면 통일을 이야기한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광복절의 의미 그러니까 진정한 광복은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국가 성립될 때 진정한 광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마지막 지향점으로 통일 원칙을 제시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일정 정도는 변주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을 골격으로 하되 시대가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또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게 3대 통일 비전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 흠잡을 내용이 있나요? 물론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원래 뭐 독트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구성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게 우리 정부 때문입니까? 북한 정부 때문입니까? 저는 그 대화가 단절된 원인은 북한이 핵실험 계속하고요. 우리를 상대로 한 군사 도발 계속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화가 단절된 거지 언제든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온다면 저희는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8.15 독트린을 붙이기가 좀 민망해요. 이거는 뭐 따지고 보면 좀 비유하자면 짬짜면인데 짬뽕도 아니고 짜장도 아니에요. 근데 칸막이가 없어요. 짬뽕과 짜장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통일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인권 얘기를 건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보 접근을 통해서 선동하겠다는 거잖아요. 통일이 혼자 하는 겁니까?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뭐 한민족 통일 방안 좋은 바이브로 갔다가 지금 결국에는 인권 저쪽 북한에서 싫어하는 인권 문제 그다음에 정보 접근해서 북한 주민을 자극하겠다. 이게 어떻게 통일 독트린입니까? 그냥 좋은 말 갖다가 누더기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8.15 경축사는 일본 얘기를 하기 싫어서 결국에는 북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좀 그럴싸하게 했지만 이 통일 전문가들 저도 안보 정책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대학 원생들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냥 하나의 저는 경축사의 만약 행간을 떼우기 위한 저는 그 독트린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영주 전 부대변인도 좀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왜 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갔다면 조금 손에 잡히고 구체적이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정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그걸 봐야 돼요. 이게 30년 전에 이제 만들어져서 유지되어 온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게 보면은 첫 단계는 화해 협력, 두 번째 단계는 남북 연합, 세 번째 단계는 통일국가 완성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금까지 30년을 쭉 유지해 왔는데 실제로 그 30년 동안 참 북한 관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뭐 굉장히 좋은 분위기도 있었고 막 이랬지만 결국 지금은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까지 갖고 핵이 개발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방식하고는 뭔가 다른 새로운 또 시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내용에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게 아까 말씀하신 뭐냐면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겠다. 예. 그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탈북민들이나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또 북한에 대한 주민들의 실상 같은 걸 방송 같은 데 많이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여러 경로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고 접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북한 내부도 생각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다면은 그런 북한 주민들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보는 눈이나 그 관점이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열망을 이렇게 촉진시켜주는 역할도 이제는 필요하다. 예. 예. 그래서 30년 전에 계획해서 내려오던 이 부분에 머물러서 계속 밀어나가기에는 이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쪽에서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요 주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오늘 이제 25일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 이제 회동 결정되면서 제일 궁금한 사안이 이겁니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내용도 많은 또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제3자 추천안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 추가로 김규원 씨인가요? 김규원 씨에 대한 뭐 네, 제보 공작. 제보 관련해서 김규현 예. 김규현입니까? 김규현 변호사. 예, 김규현 변호사에 대한 제보자. 예, 홍익 제보자에 대한 좀 이 내용도 특검에 이제 요것으로 제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25일에 네. 만나는 의제들이 조금 논의가 될 텐데 이미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했잖아요. 민생지원금과 관련한 논의, 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논의,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논의 이걸 해보자고 얘기를 한 거고 일정 부분 뭐 의제가 조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는 좀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들이 우리 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생지원금 같은 거는 보편적 지원, 그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거 안 된다는 입장을 정부나 당이나 누차 설명했었고 예,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선별 지원이라도 해보자라는 화두를 던졌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것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최상병 쪽에만 초점을 맞춰주세요. 최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예. 정말 민주당의 당 논의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확한 입장이 뭔지가 우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제3자가 특검하는 법안과 아까 말씀하신 제보 공작의 추가 내용을 내용. 포함해서 발의를 추진해 보겠다는 입장인 거죠. 예, 한 의원님 네. 궁금한 건 이 내용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해오면 이재명 대표가 받습니까? 조금 논의를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발 좀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힘이나 용산 대통령실이나 말 따로 행동 따로 이제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벌써 한동훈 대표 당대표 캠페인이니까 몇 달 됐습니까? 7월 23일 날 취임하셨잖아요. 이 제 기억으로 6월 달에 던지신 화두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정 의원님도 측근이시고 다 계시잖아요. 그럼 발의 좀 하세요. 발의. 말만 하지 마시고 자꾸 뭘 전제 조건을 붙여요. 제보 공작하고 또 붙였어요. 뭐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협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하면서 관훈토론 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3자 추천안 받겠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말 그대로 발의해가지고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논의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민생회복특별법 이번 재밌는 게 그 국민의힘 총선객단 평가를 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가장 좋았던 공약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우리 예. 당의 한의원- 민생회복 지원금. 죄송합니다만 조금 세상의 그러니까요. 특검 부분으로 예. 제안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예. 정말 한동훈 대표가 당 내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느냐. 또 윤 대통령하고도 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동훈 대표께서 그때 출마 선언을 할 때 6월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할 때 그 기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 가졌던 게 뭐였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이었죠. 그런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굉장히 좀 진척된 뭐라 해야 됩니까? 놀랄만한 정도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받겠다. 제3자를 하지만. 그러니까 대국민 약속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가 되시고 이제 실제로 대표가 됐는데 만약에 이거를 끝까지 안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이런 과정들조차도 전부 나중에는 좀 리스크가 됩니다. 지금 이 과정들조차도. 그럼 끝내는 안 하겠다고 해버리는 것이 안 하겠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버둥치고 이런 식으로 해왔구나 하시고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고 보고요. 저는 예. 합니다.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민수 의원님께서 방금 뭐 빨리 그래 하라 하시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상병 특검법 한동훈 안을 가져와 봐라 한 거는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 네. 그 관훈 토론회 때 좀 정식히 했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될 시간이 없었잖아요. 정 의원님. 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논의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 할까요?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대세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광원 토론회 할 때 네. 최상 특검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한다는 표현 안 하셨거든요.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반대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분명히 그 워딩을 들었을 때는 이게 방법을 찾겠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걸 보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대통령실도 불편하지만 정말 이렇게 가야 된다면 예. 정면승부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현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실에서도 반대하지만은 못할 것이다는데 서영석 전 부대변인 보시기에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면 25일 날 뭔가 큰 발표가 나올 걸로 보시는지요? 큰 발표는 안 나오죠. 그냥 어느 정도 정책 현안과 정치 현안을 논의할 텐데 정치 현안이 새벽 특검이 될 거는 맞아요. 근데 대통령실도 지금 이 큰 당 내의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인 초짜가 아니면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전략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그 3자의 추천회를 민주당이 받았을 때 거기에 예. 덤으로 제보공작을 붙였잖아요. 그건 뭐냐면 고도의 용산을 디스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민주당에서 특검을 더 강화했을 때 김건희 여사를 넣었잖아요. 명시적으로. 제보공작 의혹이 김건희 여사 수사예요. 그러면은 이 민주당의 특검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제보공작 의혹 자체가 이종호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이렇게 해서 임성근 1위 구명 로비를 한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를 얹겠다는 소리는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의 수사 특검을 받겠다는 겁니다. 조사 내용에. 그래서 민주당은 이걸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이 덤을 얹은 게 본인이 민주당을 뭐 다시 역공한다고 얹은 거라면 바보 같은 결정이고 정말 이게 고도의 계산이라면 용산에게 시그널을 준 거죠. 더 건들지 마라. 자꾸 그러면은 3자 특검 플러스 김건희 여사 얹어서 나는 특검 받아버리겠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한 되죠. 입장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의원님 시간이 워낙 예. 없어서 한 25초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더 안 받았는지 이유 그리고 지금 좀 강한 내용이 포함된 민주당 안은 그럼 철회가 되는 건지요? 논의를 해야죠, 같이. 우리 당안이 계속 강화된다는 표현은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억울한 해병대원의 그 죽음에 정말 수사 외압과 축소, 은폐 의혹의 정점을 향해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 의혹들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20초. 지금 그 한 대표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사실은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의원들도 설득해야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이렇게 조율도 해야 되고. 근데 너무 뭐 10일 안에 내놔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지금 뭐 사실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한 두 달 대표께서 됐어요, 2달.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네 변인들 이것으로 모두